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정책 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작년부터요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됐죠. 인도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인도의 항만부 차관이 이끄는 방문단이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 빅3 조선소를 전부 돌아봤다죠? 예, 인도는 대외 무역이 이제 주로 거의 전부 이제 해운으로 하거든. 예. 그런데 인도에 배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한데다가 조선 능력도 아주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쉬리 TK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 해운 수로부 이 차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민관 방문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3대 빅 조선소 아닙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지금 현재 인도는 가스 운반선하고 유조선도 약 1,500척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상선을 1,500척을 더 늘리겠답니다. 더 만든다는 거죠? 신규 1,000척을 더 늘리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조선 클러스터, 해양 클러스터 이것도 이제 조성할 작정인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러면 조선에서 최선진국이 한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배우는데 현재 조선소가 한 30곳쯤 있는데 그게 중소형, 작은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LNG 운반선의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기술도 능력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배워가지고 하니까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한국과 투자 협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와서 각 조선소에 다니면서 협력 가능성 또 그 기술력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점검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인도의 그 의욕적인 해운력 강화 여기에 우리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역 물량의 95%를 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 머물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95%의 무역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조선에서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되는데 자국 조선사가 28곳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개 연안을 운행하는 주로 이제 연안 여객선 뭐 이런 중소형 선박 위주의 어떤 건조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역에 필요한 이런 물동량은 전부 다 외국 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배를 빌려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들어가는 대여료가 한 해에 연간 110조 원이나 됩니다. 110조 원입니다. 조 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지금 막 무역을 급증하고 있는 어떤 성장하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2047년에 가면 이 액수만도 500조 원의 연간. 그러니까 배 빌리는데 500조 원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세계 10대 조선업 국가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2047년에는 세계 5위의 조선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한국에 이런 순방단을 정부 순방단을 보내서 SOS 투자와 협력, 기술 협력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 인도가 이렇게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20년간은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뒤에 지금은 점유율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경쟁력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중국이 뭐 물량으로는 69%인가 그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러나 기술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고급 선박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중국에서 만드는 건 중저가 선박을 만드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제 이
고급 선박, 대형 선박, 대형 고급 선박을 만드는 그런 배는 한국이 이제 유치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3대 조선소가 올해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답니다. 13년 만에 다 공발 흑자예요. 예, 네. 흑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였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도 흑자였지만 그 폭이 아주 작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대폭적인 그런 흑자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R&D 투자도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투자도 높아지면 조선업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는데 한국의 조선업은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네. 그 기적을 계속 이루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엔 유럽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물량 공세 때문에 밀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술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인도가요, 여러 면에서 경쟁 상대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도 국경 분쟁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선업 협력의 파트너로 선택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기술력, 가성비, 납기 이런 데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가령 이제 벌크선 뭐 이런 값싼 배로 점유율을 엄청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GGT라는 이런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무려 4배에 이릅니다. 예. 그러나 어떤 그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 이런 또 한국의 암모니아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첨단의 군함 건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첨단 선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수익성도 높고 또 양보다는 질에서 특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의 이런 그 한국에 대한 구애 말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그룹, 한화오션이 있는 그 한화그룹이 국내 기업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게 노르웨이가 본사가 아크사 이 그 계열사인데 한화그룹이 북미 지역에 있는 그 조선 또 이 방산 이쪽 분야의 이 교두보 혹은 지역 거점을 확보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다고 그래요. 필리 조선소. 예. 그렇게 필리 조선소인데 그렇게 거점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거에 왜 뭐냐 존스 액트라는 그 존스법이 있어요. 미국 배만 그러니까 만들어라. 예. 선박 수송 시에 운항되는 그런 선박은 미국 내 소지하거나 미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조선소에서. 항구나 시설 여기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도 거기서 만들어지면 훨씬 그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화가 발빠르게 미국에 지금 거점을 확보했는데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또 미국에 지금 이 조선 수요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기회를 잘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또 국방교역통제국 이제 승인이 1차에 그대로 바로 났어요. 첫 번째 다 내줬다면서요? 그렇게 바로 났다는 것은 바꾸면서 미국도 그만큼 한국이 미국 조선에 투자해 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통화에서 말해서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그야말로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전략 보고서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반세기 만에 미국이 해상에서 바다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디피트 오브 씨 그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했거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미 국방부가 지난 18일 날 공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해군이 현재 함정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에 가면 이 보유량이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선 것이 불과
202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2020년에서 벌써 이제 양에서 추격하고 더욱이 지금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러한 첨단 군함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도 바짝 미국을 추격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바다를 2차 대전 이후에 호령했던 미국, 지금은 중국의 이 군함 건조 능력에 바짝 쫓기고 있어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명함이 엇갈리면서 그 격차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지금 손을 내밀었죠? 예, 그 코로나19 그 기간 중에 미국의 조선 그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이제 그 공급망 차원에서 그게 완전히 그 체계가 붕괴되면 아무리 미국이지만 그걸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건 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술자들도 대거 이직해버리고 그 조선소도 망해버리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 중국이 엄청 이제 빠르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국 해군의 주요 군함이 말이죠. 2010년 이후에 건조된 최신형입니다. 미국은 사실 낡은 것도 많죠. 낡은 것도 많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중국이 거기다가 심혈을 쏟냐면 중국 국영의 조선소들이 단 8년 만에 80척을 군함을 건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해에 한 10척씩 군함을 만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국이 그러니까 해양 대국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021년 3월 기준으로 중국 해군의 각종 전투함이 360척인데 미국 해군은 297척. 추월됐습니다. 이미 추월됐죠. 이미 추월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국내 조선소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물량의 부족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죠. 중국에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이 조선 면에서 특히 이제 군함 같은 면에서는 미국과 적극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소식이죠. 예. 그렇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함 건조력 미국보다 월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데서의 그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가히 미국보다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28개월 걸립니다. 2년이 넘네요. 예, 한국은 1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돈도 16억 불이나 드는데 돈도 미국은 16억 달러가 드는데 한국은 절반 8억 달러면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 앞당기고 돈도 절반이다. 네. 자, 그렇게 한국이 짧은 조선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정말 괄목할 고속 성장을 해서 전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군함을 발주한다면 어디에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미국이 저 정도로 지금 군함 건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도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와의 협력 내용도 들어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예로 조선 그 한화오션이 지금 가 있습니다만 조선 투자 25% 투자세액을 공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앞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또 선박 수리업이에요. 네. 예, 선박 수리 방향에서 보면 무역에 사용된 그런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관세가 50%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법안에 이 세율을 70%로 올리되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만약 수리했다, 중국에서 수리했다 이러면 200% 관세를 세금을 물리는데 200% 때린대요. 근데 이 선주 측이 정말 찾다 못해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외국에서 하더라도 관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하면 그러니까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선박 수리 기술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유리하고 또 사실 미국에는 지금 말이죠. 이 종합적인 국가 해양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뭐가 있냐면 해양 안보 보좌관직을 신설해가지고 여기서 해양안보위원회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것도 미국 해군력 강화, 해양
또 그 수속력 강화 이거는 바로 우리하고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단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Long days and summer nights. You'd put your hands in my sweater and tell me everything's alright. Why do you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우리나라 스포츠 기자들이 선정한 5대 뉴스 화제입니다. 그런데 1등을 이른바 안쏘공, 이게 뭐 소설 제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1인데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이 언론사별로 이 스포츠 10대 뉴스를 발표했거든요. 각각.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연합뉴스가 이 전국의 언론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10대 뉴스를 정리를 하는데요. 올해 2024년 스포츠 뉴스 탑5만 살펴보면 안세영이 쏘아올린 자궁공이 이 톱뉴스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8월 올림픽 이후에 이 안세영 선수가 선수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작심 발언을 했죠. 자, 이것이 배드민턴 협회 개혁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슈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예상을 깬 반전입니다. 올해 올림픽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역대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 타이 기록을 냈습니다. 사실상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협회도 굉장히 1년 내내 시끄러웠죠. 이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이에 따른 정몽규 회장의 이 사선 출마 여부가 굉장히 그 이슈로 떠올랐었고요. 자, 프로야구 올해 1천만 관중을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최고의 흥행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로 축구와 관련된 이슈의 출발점이었죠. 올해 초 네.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할 때에 클린스만 감독 경기 문제로 올해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에 이어 신문선 전 방송 해설위원까지 나서면서 3파전이 됐는데 지금은 누가 가장 유력해 보이나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축구협회 개혁해라, 정몽규 회장 물러나라, 라는 게 국민적 여론 압박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축구인들의 표심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과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민 투표를 뽑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그리고 전국의 이 16개 시도 축구협회장 그리고 축구협회에 소속된 이 산하 연맹 단체 장들이 이 2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이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회장을 뽑거든요. 축구계의 리그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 협회장을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과 축구인들의 표심이 다를 수도 있다. 자,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은 이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정몽규 회장의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선 전 해설위원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특유의 달변으로 정몽규 회장을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평가를 한다면 학교식 평가로 하면 예. F입니다. 낙제예요? 낙제예요.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12년간의 경영 실적을 따지면 국가에서 지원한 기금을 빼면 모두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 돼 있고 인사의 전횡도 있었고 뭐. 축구 그러면 부정부패 집단이고 그죠? 대표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겠다고 했다가 탈락시켰죠.
네, 또 다른 경쟁자인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 일반적인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처럼 이 축구협회의 선거도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전에 미리 이 선거인단의 이 명단이 유출이 돼서 이 명단에 기초해서 지금 정몽규 협회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은 이런 이 축구협회 고위 임원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건데 협회는 아직까지는 이 부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부정선거 참 어디나 말썽이군요. 자, 올해의 스포츠뉴스 2위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래서 우리 흔히 가성비가 가장 높았던 그런 대회였다. 2024 파리 얘기입니다. 하지만 숙제도 꽤 많이 남겼어요. 예, 그렇죠. 이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32개의 메달을 따냈고요. 이 금메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대 올림픽 사상 금메달 최다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성적이 날 것이라는 이 부진을 딛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죠. 네. 특히 간단하게 그 특징적인 것만 짚어보면은 역시 우리 민족이 전투의 민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총칼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쏘고 찌르고. 네. 예, 그 안세영, 신유빈이라는 뭐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기도 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기록은 뭐 양궁에서 여자 단체전인데 여자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양궁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 단체전은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10회 연속 우승입니다. 한국 안방잔치가 됐어요, 사실은. 네. 양궁은 예, 그렇죠. 네. 5개 전 종목 석권이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육상, 또 수영 이런 기초 종목, 원래 올림픽은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서의 다변화 숙제도 좀 남겼습니다. 육상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활총 칼에서 금메달이 쏟아지자 우리가 원래 전투 민족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DNA화 됐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활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BC, 그러니까 기원전의 중국의 역사에서도 이 동이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동쪽에 그렇죠. 활 잘 쏘는 민족. 고구려 그 무덤에 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 이 주몽도 신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조선을 건국한 이 태조 이성계도 활을 잘 쐈습니다. 신궁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명궁이었죠. 예, 그 정조도 그렇고요.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사대부라고 하는 우리 이 엘리트의 집안에는 실제로 활을 쏘지 않더라도 활을 벽에 걸어놓는 게 이게 나름의 집안의 기풍을 보여주는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래 활 잘 쏘는 민족이었었고요. 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분단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냉전의 시기를 지내면서 남북이 첨예한 이 체제 경쟁을 벌일 때에 이 사격은 총 하나 잘 쏴도 그 시절에는 그렇죠.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국방 체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강조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런 우리 역사 속에서 활총 칼이 우리에게는 DNA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재능들을 양궁은 정의선 회장, 그 펜싱은 SK텔레콤이 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체계적으로 선수들을 지원했던 게 올림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었다라고 봅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북한 선수가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사격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발언이 문제가 돼서 박탈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자, 스포츠 뉴스 1위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입니다. 안 선수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점
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거를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또 저는 지던 이기던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도 않고, 또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체육 기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1위 뉴스, 협회를 직격한 이 안 선수의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자, 체육 기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자, 언젠간 터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 스포츠사, 20세기 한국 스포츠사를 간단하게 압축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는 데 주력했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경기력과 협회의 행정력의 격차가 벌어졌죠. 21세기에는 한국 스포츠의 행정력, 스포츠 외교, 이 체육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먼저 안세영 선수보다 먼저 윙크 왕자 이용대 선수가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용대 선수가 배제를 당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가 선수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이제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협회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세영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협회를 바꾸기는 했습니까?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협회에 수용이 됐죠. 대표적으로 협회가 선수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선수로서의 선수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는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경기화입니다. 선수들의 이제 개인 이 스폰서 계약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대표적으로 대표팀이 선발할 때 배드민턴은 희한하게 경기력 70%에 주관적 평가 30%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발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얘기죠. 30% 그렇죠. 예,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이 선발전 결과만으로 100% 뽑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와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직접적인 인물이죠. 김학균 대표팀 감독.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재임용에서 탈락됐습니다. 네. 히딩크 신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뽑아서 우리가 4강을 했었죠.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손흥민 선수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네. 토트넘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1년 연장만 할지 말을 안 하는.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은 기사는 막 쓰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다른 구단, 유럽 빅리그 구단 이적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축구 팬들로서는 이런 이 보도 쫓아가기가 좀 급급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정작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 구단도 손흥민 선수의 다음 행보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손 선수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명예 그리고 우승컵을 제대로 들어올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굴지에 손꼽히는 클럽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는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다음 입지와 관련돼서 스페인의 그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또 최근에는 아틀레티코까지요.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 정도 이런 정도의 구단들이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관심이 있다 이 얘기가 부동산 찾아가서 매물 나온 거 있냐 한번 물어본 정도로 집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좀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나온 발언을 가지고 이제 이적설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손흥민 또는 이 토트넘 구단의 입장 표명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희소식이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은 이 토트넘에서 영혼의 단짝으로 불렸죠. 해리케인. 예, 해리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슬쩍 물어본 질문에 손흥민을 영입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원래 이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경력도 있고요. 이 영혼의 단짝 해리케인과 만나게 되면은 이적에 따른 어떤 적응 문제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가능성도 높은 팀이고요. 네. 이 정도 팀이면 손흥민 선수도 좀 고민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4강전 리그컵 4강전에서 코너킥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환상의 킥을 성공시켰죠. 물론 결승에 올라가서 리버풀한테 3대6으로 지긴 했습니다. 자, 손 선수 돈보다 명예, 특히 우승컵을 제대로 된 이 우승컵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께서 보실 때 만약에 뭐 이적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적을 하게 된다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단 한 가지의 좀 약점이 있죠. 예를 들면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의 빅리그에서 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네. 게 없죠. 그런데 우승이 없습니다. 이 우승이라는 면으로 보면은 우승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적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해야 될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죠. 분데스리가 원래 레버쿠젠에서 뛴 적이 있고요. 또 해리케인이라는 이 손발이 맞는 선수 토트넘에서 함께 뛰면서 이 토트넘에서 함께 뛸 때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웠던 선수입니다. 때문에 이적을 전제로 한다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